2010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특강을 여는데요. 이번에 모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고영렬 선생님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시인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고영렬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렬 선생님은 1954년도 강원도 속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79년 현대문학으로 입단하셨습니다. 시집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시집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대청봉 수박밭, 대청, 사직리 대설, 성의꽃 문북초, 김포 문어받은 집에서 감미시랑 빛을 보이는 많은 시집이 있습니다. 동시집으로 빵 들고 자는 언니 등을 내셨고요. 장편 산문집으로 은빛 물고기, 시 속의 꽃이 피었네, 아주 오래된 시와 사랑 이야기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문학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제3회 지훈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일연문학상, 백성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그리고 인물대상에서 문예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올해 제55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상식에 된답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무상을 넘어서도 진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20여 년간 창작가 비평에서 시집 부분을 책임 편찬하셨습니다. 창비에서 20여 년 근무하셨는데 제가 또 창비로 등단해서 창비 갈 때마다 뵙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잡지를 꼭 정기 구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평이라는 아주 좋은 잡지의 편집인으로, 발행인으로 계십니다. 대학 명지 전문대 경영교수로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참 힘들게 모셨습니다. 고영렬 선생님 모실 때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받았지만 우동욱 교수님하고도 사회적 운동 쪽으로 올 때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리고 소개된 대로 저는 문학적이란 말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불모지에 가까운, 그러나 명산이 있는 해가 뜨는 동해 바다가 있는 그런 변방, 속초라고 하는 곳에서도 약간 떨어져 있는 오천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54년생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곧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혹은 존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것을 슬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끔 내 무의식 속에, 꿈속에서 제가 불안하게 어디를 가고 있거나 길을 가다가 툭 떨어지는 그런 꿈을 아직도 성장의 꿈이라고 할까요? 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꾸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 나라가, 이 땅이, 우리 민족이 나 모르게 무엇인가 거대하고 무서운 일들을 54년 이전에 수없이 되풀이했다라는 것을 제 DNA가 반응하는 게 아닌가. 저의 지식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선은 우리 어머니가 삼척 여자고, 저희 아버님은 전라남도 해남이에요. 이제 아버님이 문학의 꿈을 가지고 서울 목포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 전쟁이 터졌죠.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인데, 젊은 날에 꿈이 좌절되고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부산으로 갔다가
또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대구를 거쳐서 속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저의 현재하고 아무 관계없는 어떤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가끔 생각해 보면 공허해져요. 저는 없는 어떤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1년, 52년, 53년, 그 3년 동안에 어떤 비밀을 느껴요, 제가. 그렇다면 저는 어디 있었을까? 그러면 신기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역사나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낯선 어떤 세계 속에 내가 태어나려고 어디선가 꼼짝거리고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깊이 하면 좀 복잡해지지만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쟁 속에 만났는데 사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항변할 수가 없어요. 실존적인 존재는 그냥 던져진 거다. 이 말을 기가 막힌 인연의 그런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은혜, 필연적인 예정된 은총 속에 잘 계산돼 가지고 고형렬이는 1954년 양력으로 11월 8일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 사진이라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게 축복 속에 예정돼 있었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똑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태어나서 제 내부 속에 표현하기 불가능한 그런 불안이 항상 내재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불안이라는 건 흔들리는 것인데 이 흔들리는 게 없으면 과연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요. 이 글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제자들한테나 저 자신에게 충고하기를 하나의 문장을 쓸 때는 최소한 100번은 읽어라. 그리고 101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작 과정상 저의 버릇은 소리내서 읽어라. 마지막에. 그러면 분명히 고칠 때가 나타나요. 시나 소설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추가한다면 뭐 102번째 정도의 어떤 태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 시의 비밀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저희 집사람인데 집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102번째 그 원고를 줘요. 그리고 제발 좀 저쪽 멀리 가라 그래요. 가까이 있지 말아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미적 대상의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주고 가급적 우리 집에서 제일 먼 공간에 가서 시켜요. 그리고 나는 눈을 감고 읽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작품을 읽어요. 그때 마지막 틀리는 곳이 나타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품을 뭐 보낼 거 아닙니까? 현대문학에서 찾다 보면 현대문학에서 보내고 창작가 비평지에서 청탁이 오면 보내요. 뭘 어쩌면 100번 정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든 작가와 시인들이 유일하게 가지는 자기 문장에 대한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록 이 세상에 뭐 축복없이 던져진 존재이지만 내가 만드는 작품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나의 내밀한 심리 묘사일지라도 102번 정도 방법을 거쳐서 끝장을 냈다면 종지부를 찍었다면 이게 후회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게 한 달 뒤에 내게 원고를 보내면 뭐 한 달 뒤에 월간지나 기간지가 와요. 봉투를 붙여가지고 내 주소로 다 옵니다.
그러면 그 받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마치 신인으로 처음 이 세상에 데뷔했을 때처럼 저는 지금도 30년씩 썼지만 내가 발표된 그 잡지가 이렇게 봉투에 내 주소로 타 왔을 때 그걸 딱 잡을 때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안에서 무슨 생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뜯어요. 그 제일 먼저 내심부터 봅니다. 아니 차례를 봐요. 사실은 쭉 훑어 내려가요. 그럼 뭐 제일 위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뭐 고은 선생님은 고은, 뭐 황동규 시인은 황동규 이렇게 탁 있습니다. 앞에 쭉 이렇게 나오죠. 내림이 탁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10년, 20년, 30년 동안 쓰다 보니까 내 이름이 맨 꼴찌였는데 신인 시절에 맨 끝에부터요. 이렇게 시민들이 근데 어느덧 이게 중간에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맨 꼭대기 갈 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꼭대기 올라간다는 것은 끝이 다가왔다는 그런 얘기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시를 봅니다. 제일 먼저 자기 시부터 보지 않겠습니까? 딱 보게 돼. 뭐가 잘못된 게 눈에 띄어요. 첫 줄에서 딱 이게 왜 이러지?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한편에 시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단어도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하나의 문장인데 이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틀린 문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작품을 수없이 만지작거리고 입장을 바꿔서 그 문장을 들여다보고 저쪽에서 보다가 뭐 이런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문장을 겨우 만들 텐데 이 문장이 나를 끊임없이 피해 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문장이 절대명제처럼 어떤 시대를 정확하게 그리는 혹은 내 자신의 상황을 우리 집안의 어떤 그릇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렸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뭐 1년, 2년 지나면서 이 문장이 틀려지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내가 이 2010년도 3월 달에 어떤 내 사상과 정서를 가지고 무언가를 썼는데 이게 10년 뒤에 보니까 시시해져 버리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글을 쓰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게 되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는 거겠지만 이게 어쩌면 그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장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한국 문학이 이제 뭐 100년 됐지 않습니까? 현대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현대문학이 출발은 한국 서울에서 출발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인이나 주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주의 아들들이지 되게 식민지 상황 속에서 글을 쓸 정도라면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일정하게 지역에 일정한 그런 사람들이 공부는 하러 적국에 갔는데 제국에 근데 뭐 공부가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부 안 하고 계속 백수 건달처럼 제가 아까 지금 말했던 그런 불안하고 다른 식민지적 엘리트들이 가지는 뭐 이상한 우울증에 걸려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평양에서 아버지가 매달 하숙비, 뭐 학비, 용돈, 목욕탕비 이런 거 보내올 거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지극하니까. 근데 그걸 받았으면서 유쾌했을까요?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문학 속에 나타나지 않은 그 사람의 김동인이에요. 김동인이가 키가 작았고 약했잖아요, 몸이. 근데 그 사람이 가지는 젊은 날의 학생 시절의 우울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문학이 바로 그 어느 날 김동인 하숙방에 둥글고 있는데 혼자 거기서 뭐
프랑스 단어 하나 더 외워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아무 소용없는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주요한이라는 사람도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하숙방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우리 뭐 해볼까? 심심해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둘이. 그러다가 주요한 씨가 마치 약간의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볼 때는 계산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말에는 계산했다는 뜻이에요. 동인이가 그렇게 말하도록 유도하면서 답을 낸 건데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 뭐 문학 잡지 같은 거 동인지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창조예요. 한국 문학의 시작은 동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은 현대 문학은 100년의 뭐 민족문학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어느 하숙방에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시간 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100년 전에 그 책에도 되어 잡혀져 있지 않는 그 문학 잡지 하나 없는 그 식민지 청년들이 그 작품을 지금까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저의 세대까지 오기까지 핵심적인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문학의 테마일까? 진정한. 조금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와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 많은 다른 장르죠. 문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많이 다르고요. 근데 우리 문학의 정말 진정한 어떤 테마가 무엇일까라고 말하면은 이게 이제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복잡한 문제까지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은 좀 이 이야기가 좀 빗나갈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문학을 실제로 창작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또 창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우리 문학의 강점이면서 약점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식민지 상태에서 한국 현대문학이 싹트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식민지 제국주의 속에서의 식민지 청년이 작가가 되려고 글을 썼을 때 엄청난 억압과 제약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비틀어서 말한다면은 무엇이 발생하느냐면은 민족주의죠. 이게 이 민족주의처럼 골치 아프고 거북스러우면서도 불가피하게 껴안고 가야 되는 당대를 초월하는 한국 100년 역사의 그 테마예요. 이거 벗고 싶은데 안 벗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의 큰 줄기는 말하자면 민족문학 놀이라고 하는 줄기를 타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상에 세계 강국일 수도 있고 IT에서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여러 분야에서 교육의 11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반도 분단된 나라이지만 첨단의 의식 속에 가고 있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대 구분론상으로 우리는 분단 시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분단 시대 전에는 뭘까요? 식민지 시대요. 식민지 시대와 현재 분단 시대 중간에 약 5년 남짓한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시대를 경험하죠. 이거를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선배쯤 되는 분들이 체험한 세계예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것이 하나의 역사책으로만 존재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까 지금 54년도라는 말을 일부러 이야기에 꺼낸 것도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의 그 줄기가 민족문학론인데 이 중간중간 보면은 그거를 거부하려고 하는 몸부림의 시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을 같은 사람이나 또는
최근에는 김수영 같은 시인들, 현실 참여주의적인 이상 같은 시인도 그렇죠.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60년대 오면서 우리 문학이 모든 우리 문학의 형식이나 어떤 그런 방법론에서 배운 것은 거의 일본에서 배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해방이 되면서 한 10년 지나고 60년대가 오면서요, 그 세대의,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들이 20살 가까이 되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의식적으로 일본을 제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항상 있는데, 얼굴 옆에 이거 좀 무시하고 갈 수 없을까라는 게 나는 있었다고 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면 내 아들은 내가 어디로 보내요? 직접 프랑스로 보내는 겁니다.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그 세대가 다시, 이제 우리 문학에는 국내파가 있고 해외파가 있지만 항상 해외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게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것, 이론을, 민중문학 이론도 만들고 모도로집 이론도 만들면서 파생돼서 나타난 것이 항상 그 시대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이제 말하자면 뭐 창작과 비평, 또 하나는 뭐 문학과 지성, 이런 쪽으로 되는 거예요. 뭐 김현 선생이라든가 백낙정 선생 같은 분들이 어쩌면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60년대에 한국문단의 시인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각성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봐요. 통사로 딱 본다면. 그 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학생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4.19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학을 하다 보면 또 문학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 재미있죠. 하다 보면은 4.19 세대들이 가졌던 그 영향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0년대 오면서 또 한 번 또 뒤집어지잖아요. 거기서 가장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은 우리를 지키라고 보낸 자식들이 우리를 향해서 총칼을 들이는 게 광주 사태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절망인가요? 한국 역사상. 아니 물론 뭐 조금 한발 가면 또 뭐 그런 사건도 있지만, 적어도 어떤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일정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30년 지났는데도 있을 수 없는, 거꾸로 말하면 반역이죠. 어떻게 우리 군인이 우리에게 조카를 향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잖아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한국 문학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혼돈과 곤두박질 쳤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그 무렵인 1980년대에 신인으로 이제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저는 면서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울에 와서 데모하고 돈 돌리고 한돈 터지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는 시골 촌놈이죠. 근데 저는 그 감수성을 안 버렸어요. 저 낯설은 세계를 그대로 나는 간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현실에 대해서 시인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연히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와 관련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문학을 했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문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80년대 속에서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너무 현실에 밀착하다 보니까 떨어질 줄을 몰라요. 어떤 부분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인은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무당은 접신하거든요. 접신하면은 거기서 신과 자기가 하나가 돼서 뒹굴어야 돼요. 그래야 막 예언을 하고
죽은 자의 말을 살아있는 자에게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시인은 그렇게 어떤 대상과 내가 하나로 뒤섞여지면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미적 대상과의 거리는 시인과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러지 않으면 한번 붙어야 되진 않을까? 어? 접신? 내가 어떤 꽃을 너무 좋아한다. 내가 동화바다를 좀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 물에라도 한번 빠졌다가 나와야 바다를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약간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접신했다, 붙었다라도 얼른 떨어져서 그 대상으로부터 좀 도망가라 이렇게. 그래야 그게 보이지 않을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을 못 봐요. 또는 제가 이제 설악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설악산만 나는 설악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인제 쪽에서 백담사 쪽에서 거꾸로 미실령으로 올라가면요 설악산은 안 보여요. 엉뚱한 골짜기과 뭐 괴상한 산들이 나타납니다. 또 한계령 그 양양에서 이렇게 한계령으로 올라가면 전혀 다른 거의 내가 보지 않았던 그런 설악산이 또 보여요. 그리고 또 뭐 간성으로 넘어가면 지구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령에서 바라보면 또 설악산은 엉뚱한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산은 속초시에서만 바라보는 그 능선은 내가 그냥 눈을 감아도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갔으니까. 그리고 그 설악산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요 설악산에 안 갔어요. 그게 국립공원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서울 사람들이 싱겁게 설악산을 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 산에 가느냐. 우리는 그냥 큰 뒷산이지. 그리고 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등산도 가고 재밌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산을 왜 가는지도 잘 몰랐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미적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거리를 둬야 되는데 한국 문학 자체가 너무 모순된 사회 현실 때문에 반민주적인 그리고 차별 그리고 어떤 그런 인정 우리가 이제 한 작가로나 한 시민으로서도 한 농민으로서 한 학생으로서 볼 때도 인정할 수 없는 부정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투신했을 때 투시했던 그 적진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밀착해서 저항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질 줄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학이 가지는 병폐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서는 얘기를 이제 좀 그만하고 제가 간단하게 저희 문학 배우 과정 짧게나마 얘기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그냥 글을 쓰고 싶었고요. 지금도 그것을 왜 글을 쓰게 됐는가라는 것을 명료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해준 것처럼 그냥 어떻게 던져진 한 존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출발하기 전부터 뭐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저한테 섭섭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재밌게 들리고 자꾸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학과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진짜 교과서라는 게 참 싫었어요.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기본 교과서는 공부를 일단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 교과서가 싫어가지고 엉뚱한 책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시험에 가급적 안 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내 생각에 보면은 변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중심주의라는 거죠. 이제 그 약간 다른 차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반휴머니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인간을 너무 사랑했어요. 수천 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 공자, 장자부터 얘기한다면 한 2500년 인문의 시대가 드디어 위대한 성인들, 성자들, 현자들이 막 생길 때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중심주의, 휴머니즘이죠. 이 휴머니즘이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구를 망가뜨렸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훼손시켰어요. 뭐 황폐화돼서. 또 시적으로 말한다면 언어를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파편화시키고 물신화시키고 상품화시켰다는 겁니다. 시가 아무리 기가 막힌 시도 왠지 맥이 없어요. 진이 빠진 언어처럼 생명이 죽은 고기처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나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런 변명은 늘어났지만 이것이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접신의 문제 있다. 너무 어느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된 것은 중심입니다. 이것이 된 거는 다른 걸 못 봐요. 절대. 이게 됐으면 이게 뭐 이런 볼펜을 알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로가 건너간 것은 다시 못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말을 아무 데서 하면 안 되지. 인간이 인간을 위하지 않고 문학이 뭐하는 문학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달라이라마가 이런 말을 한 거를 저는 예전에 듣고 참 이게 불교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하나를 보지 말아라 이런 말이지. 내가 이 초점을 여기다 맞추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주변을 그러니까 반중심주의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분하고 눈을 맞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근데 이걸 어떻게 문학적으로 소설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반소설 같은 거 프랑스에서 나오고 그렇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런 소설 속에 그런 반중심주의가 있었다고 봐요. 인간은 너무 영민해. 중심을 거부하는 변방의 세계를 휘돌고 다니고 싶은 욕망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구도적으로, 시적으로 사유할 때요. 인간은 중심을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도 굉장히 강하게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있다면 제가 이런 설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1000매짜리 산문을 하나 쓰고 싶은데 옛날에 이제 은빛물고기라는 연어의 일생을 가지고 10년 동안 박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쓴 게 그 은빛물고기라는 장편 산문인데요. 저는 제목은 정했어요. 무아, 나 없음. 이런 제목으로 고병렬 산문, 무아.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무아. 근데 그 무아라는 말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 무아라는 산문을 하나 쓰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인공이 없는 문장으로 나가 없이 글 쓸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인간이 꼭 중심이 돼야 되냐고. 아침 해가 떴는데 내가 일어났어요. 아침 해가 뜨구나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야 되느냐고. 나와 태양, 산 사이 골목, 골짜기, 도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논, 뭐 저쪽에 멀뚱멀뚱 거리고 있는 어떤 개,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 이것들이 주인공이 되고 나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 속에 있는 욕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사람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의 감정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어떤 주인공이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구성을, 이야기를 엮어 짤 때 항상 그 문장이 안 되고 있는 바깥에 있는 어떤 문장이나 사물이나 기척이나 침묵이나 하는 거를 그 작가가 가져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폭 있는, 문장이 이미 숨을 쉬고 있는 어떤 문면의 저쪽 세계까지도 장악하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물을 잘 그려도 그 사람 성격 모사, 얼굴 모사, 옷걸이, 뭐 구두, 온고지 10장을 써도 한 문장이 더 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어떤 외연적인 것이나 소외시킨 어떤 것들이 묻어나게 쓰는 것, 이것이 소설에서도 중요하고 내가 볼 때는 시에서도 중요하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또 우리가 창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자존심이고, 자, 이 자존심은 뭡니까? 고치는 겁니다. 끝없이 고쳐야 돼요. 문장은 아무리 고쳐도 또 실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시인이나 작가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해고하는 자? 그게 좀 재미없죠. 약간 멋있게 말하자면은 반성하는 자라요. 끝없이 반성하는 자, 문장에 대해서. 문장을 고친다는 건요, 엄청난 반성이 안 되고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 문장이 10년을 가기 위해서는 행운도 따라야 돼요. 예지력도 있어야 되고, 직관력도 있어야 되고, 시대를 관통해버리는 어떤 다른 것을 향해 가는 빛처럼, 저는 요새 이제 어떨 때 이렇게 유창히 보면요, 빛이 우리는 다 직선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 같아요. 내가 시인이기 때문에 왜곡시키는지도 몰라. 근데 빛도 이렇게 꺾어서 나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마리아 씨가 되지 않을까? 빛이 이렇게 휘어지고서 들어올 때 딱 직선으로 들어와요. 그런 거 여러분 봤을 텐데 모르는 거지. 비밀을 말해. 하여튼 간에 우회성 같은 것도 우리 고지식한, 너무 정직한, 도덕적이고 너무 민족중심주의적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사담이지만 재작년인가요? 그 민족문학 작가회의가 민족이라는 말을 뗐잖아요. 한국 작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들이 외국 작가들하고 이렇게 명함을 나누는데 민족이라는 단어를 꼭 펄쩍 무섭대요. 그 민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문학이 좀 새로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쪽에서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서기를 제가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안 갔고요. 그냥 대학 가느니 그냥 내 혼자 떠들어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서 한 10년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3년 떠들다가 노동을 많이 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제일 행복이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저는 불행하다고 봐요. 결혼했지, 직장 가졌지, 아이들 낳지, 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시를 쓴다는 행위가 구도적 행위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스승을 가지고 싶었고요, 욕심이. 그렇다면 내가 바다 건너도 가야 되는데 옹졸하게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혔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갇히다 보니까 제 시가 약간 초월적인 리얼리즘적인 것도 강하지만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많이 꾸고 있고요. 이제 제가 붙잡고 가야 할 유일한 방편, 이 세상에서 싸우는 도구는, 무기는 시라는 형식과 언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절하게 사람 좀 미워하면서, 사람이 너무 친하지 마세요. 이 친구 있잖아요. 물론 중요해요. 그 친구도 그냥 허투른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은 약간 사시로 가도 돼요. 친구. 난 그렇게 너무 친구가 가까운 것도 문학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정말 고독해야 된다는 거지. 글은 혼자 쓰는 거예요. 방 안에서.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나보기 옆에 가실 때에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100명 있으면 100명의 다음 글이 나와야 돼. 그냥 김소월이는 그 구절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보편적 완전성을 가진 거죠. 그리고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그 다음 구절? 이거 1000명이 모여서 쓴다고 됩니까? 안 돼요. 어떤 한 시인만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이 이렇게 시인이 되고 싶었던 꿈을 저는 이뤘지만은 그렇게 이제 제주도 중문 세덕장에 가서, 그리고 뭐 구례 빵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골목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저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속초로 돌아온 게, 그게 뭐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기가 됐고요. 심붙여가지고. 그래서 저 강원도 오송군 화진포라는 데 있죠. 김일성 별장, 뭐 이승, 거기가 현대명이에요. 배진. 거기서 74년도에 면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숙방에서 퇴근만 하면 집에 와서 책을 추가하고 있고, 특히 이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할 줄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했다는 거죠. 언어는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랑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거 슬픈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 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죽은 사람을. 언어만이 가능하다고 일단 나는 주의를 잡았잖아요. 언어말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문학에 대한 권위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인류가 처음부터 있었던 어떤 고유한 장르에 대해서 저는 태초의 혼돈과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빛을 내 마음에 지금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이래야 내 언어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8시 반까지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하나 고르라 그런다면 열반대방경인데요. 열반경이라 그러죠. 열반대방경을 고타마가 사라나무 사이에서 서쪽을 보고 누워서 죽을 때, 눈 감을 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쓴 이야기입니다. 설법이에요. 근데 거기 굉장히 복잡하고 장엄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허무가 깔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여러분은 사실 있잖아요. 뭐 70대에서 절망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내 경험으로는 38, 9대 남자는 7대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글 쓰는 것도 뭐 잘 안 되고 그 생각이 왜 뭐가 도가 안 잡히니까 기준이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시대였긴 했지만 그러면서 어느 12월 달에 조계사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간 서점에서 그 열반경을 한 권을 우연히 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2년간 수지 독성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도 다시 읽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근데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읽고 자부심을 느꼈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으로 하면 장자인데 장자는 제가 이제 5년 동안 좀 번역도 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반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테마는 한 마리 돼지라는 화두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장자는 너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반공자주의예요. 하나는 반중심주의자입니다. 공자가 주의하면서 권력자들 옆을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장자는 누추하게 짝이 없는 골목 뒤에서 신발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실언니,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공직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나무를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300년 전에 장자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는 게 참 항상 수줍었게요, 저는. 근데 쉽게 일단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장자는 위대한 에세이스트입니다. 근데 이 에세이스트라고 말할 때 이거 가장 높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문인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장자에 보면은 장자가 가끔 자기가 스스로 등장하는 것도 기가 막힌 기법이고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새롭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묘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끝부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장자가 지향했던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인이 있고 뭐 성인이 있고 진인이 있습니다. 이 진인은 인간의 최고의 어떤 최고의 인간을 장자는 그렇게 불렀어요. 진인. 근데 이 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끝에 나와요. 대표되게 뭐냐면 열자리인데 이 열자리는 저는 그거를 제 책상에 이렇게 일부러 써놨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반성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방박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 우리가 그 부분을 제가 진술하듯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덧붙이기만 하겠습니다. 열자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호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호자가 대단한 사람인데 열자는 끝없이 돌을 얻고 싶었는데 아니 이 뭐 스승이라는 사람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배울 게 없는 겁니다. 너무 시시해 보여. 계속 그 스승 배우는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는 무당이 여자로 돼 있어요. 여자 무당이 나타났는데 이 개함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딱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당신 며칠 날 죽어 이러면 죽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눈 마주칠까봐 겁이 나서 만날 저쪽에 보이면 도망가다 골목길을 가요. 그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열자가 가만 보니까 뭘 알고 싶은 사람,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호기심이 많아. 그러다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 일단 그 호기심이 없으면 안 돼요. 호랑이굴에 들어가 봐야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자가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스승은 동네 아저씨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아침 밥 먹고 뭐 특별한 말도 없고 그냥 그게 일상으로 사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자한테 가서 스승한테 가서 근데 이 말을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감히 스승인데 근데 가서 이렇게 선생님을 저는 지금까지 최고로 알았는데 선생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아무리 저는 그 대목을요 가만히 봅니다. 어떻게 이 열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유법이 있긴 하지만 이 스승이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대목에 요게 원고지 한 20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목에서 어떤 그 한자 네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세상 사물을 보고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고 신이 묘사할 때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아요. 거기서 상상을 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스승이 그러면 그래? 하면서 궁금한 척하면서 좀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 무당이 스승을 보더니 보고 나와서는 열자에게 아이고 당신 선생은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열자가 이거 큰일 났거든요. 아무리 별볼일 없는 스승이지만 그래서 얼른 묻다 그러니까 열자가 좀 경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일러 바쳐요. 선생님 꼭 죽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열자가 보니까 어제하고 달라요. 나와요. 그러고서는 선생님이 달라요. 그래서 나와서 또 열자한테 말해요. 당신 선생이 뭐 괜찮아졌다고 뭐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또 와서 또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갔는데 이 사람이 혼돈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 호자를 봤는데 스승이 상이 하나가 아니라 막 4개 5개 됐다 하나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상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 있을 수 있는데 한 인간이라는 게 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용률이가 여기 서 있는 고용률이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친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한 상으로만 보고 좋아해요. 내가 같이 설악산을 우리 집에서만 보는 설악산이 설악산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계곡에 가면 돌아보면 다 산이에요. 동쪽에 바다도 없고 이런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모르는 거지. 봄이 오면 봄이 되고 비가 오는 날은 비처럼 우울하고 광선이 하늘에서 쏟아지면 그 광선처럼 돼야 되고 폭설이 내리면 폭설처럼 돼야 돼요. 개가 웅크리는 걸 보고 있으면 개처럼 웅크리고 있어야 되고 우리 막 어릴 때는 빙점에 내가 되어 봐야지.
그게 문장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뭐 동일성의 법칙과도 관련이 되는 어떤 대목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영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장을 쓰는 겁니다. 묘사를 할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대변하고 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상이 막 변하니까 이 무당이 여기 보면 또 아니고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열자가 선생님에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데려오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갔는데 네 번째 와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태충학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혼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수천 가지가 그냥 나가요. 근데 장자의 앞에 보니까 칠판이에요. 예, 거기다 써도 됩니다. 여기요? 예,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제가 발견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방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를 갔더니 거기에 어떤 돌로 벽이 이렇게 쫙 돼 있는데 한 200m 되는데 거기다 막 전쟁 벽화가 막 그려져 있어요. 문각으로. 근데 거기에 그 제목이 거대하게 뭐냐면 유해 귀적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걸 읽다가 이게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방박이라는 거는 아주 넓은 거대한 박은 휘젓는 거예요. 응? 이게 뭘까? 창조라는 거고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또 양면해져가지고 양명에서 너무 사리분별이 인간이 너무 뛰어나져가지고요. 이 혼돈을 잃어버렸어요. 혼돈을 잃어버리면서 이 방박의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에 어두컴컴한 광막지하의 같은 세계 혹은 지금 이 네 번째 날에 만났을 때 호자가 스승이 말했던 태충학승의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점점 과학이 발달해지고 빛을 쫓아가면서 어둠의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데 가끔 꿈을 꾸거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갑자기 이상한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고. 왜 내가 이렇게 단순해졌지? 엄청나게 복잡한 사람인데 마치 하나 이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통하는 것처럼 소통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땐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소통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시가 써지고 문장이 되냐고.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데 한 상으로만 세계를 볼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자 뭐랄까 문명 종말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나는 굉장히 껍데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자신부터가. 왜 내 안에 혼돈이 있었는데 광막지하 혹은 요즘은 태충학승의 세계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에 혼돈이 있었는데 바람도 불고 막 비도 내리고 폭풍도 불고 사람이 막 죽고 이런 세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한 세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끝에 내면은 열자가 그 말을 듣고 뭐 합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반성. 이 반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이게 자시잖아요. 2300년 전에 그 장자가 이렇게 자시란 말을 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번역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일 멋있는 말이 뭐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거. 근데 그거 참 이상하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성, 자시를 하면서 열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스승을 떠나요. 그러면서 3년 불출, 3년 동안 집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사실은 오늘 얘기해보자 했었던 사시여사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시여사인이라는 게 요거까지 좀 쓸게요.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사시여사인이라는 게 이거예요. 사시여사인. 이게 식자로 있는데 이게 기른다는 뜻이에요. 먹인다. 먹여 기른다. 돼지 식자고요. 지금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장자가 스승을 떠나서 너무 쇼크를 받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드디어 자시를 한 겁니다. 모르는 걸 아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혼돈으로 들어가는 인문이래요. 나는 그게 그리워요. 혼돈의 인문으로 탁 임계를 넘어갈 때 그걸 우리가 계속 명상해야만이 내 안에 부피가 커지지 않을까, 우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서 언어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십자라는 돼지. 그러니까 돼지 먹여 기르기를, 돼지를 먹이기를 뭐뭐같이 사람처럼 먹이고 기른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장자 4편에서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 같아요. 진인을 발견하기 위한 장자 여행이 여기서 귀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니, 왜 저는 매력이냐면요. 사실 여기서 다시 강의를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동물보호법이나 생명윤리학적인 측면을 내셔야 돼요. 저는 이 사람, 요거 하고요, 요 시자가요, 이꼬르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돼지를 사람처럼 대했다 이 뜻 아닙니까? 되게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사람처럼 먹여줬다. 근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한자의 내부, 그 정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열자가 자기가 밥을 했어요. 부인이 있는데도 자기가 항상 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그 밥을 남은 찌꺼기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갖다가 줬을 것이며, 내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공부가 됐겠어요? 그리고 돼지는 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서 분명히 내 상상력으로는 열자 정도라면 돼지하고 모래? 말을 했을 것이다. 네? 이 소통의 세계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반인간주의. 인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세계를 장자가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인의 경지가 아니었겠는가. 이거는, 이 얘기는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장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새로운 진입니다. 그리고 장자 맨 끝에 조 대목이 나오면서 끝나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종이 나와요. 여기. 요 뒤에 장자는 일종 그것으로서 한 생을 마쳤다.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가슴이 이렇게 갑자기 뭐가 죽어있던 한자가 갑자기 내 마음을 탁 터뜨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기실용했다. 장자는 그것으로서 일기실용했다. 그 세계는 무엇이냐면 분이봉제라는 말이에요. 이 글이 연결되면서 분이봉제가 뭐냐면 나와 세상에 수많게 분분한 세계, 막 변하고 있는 세계와 차단되고 내 안에서 나를 오롯이 지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 해석하면 세계와 사계절이 막 변하는 아침에 호자가 보여줬던 그런 이상한 현상들, 산이 막 흔들리는 세계는 자연이거든요. 비가 오고 막 하는 거. 우리가 설악산을 보고 북한산을 보고 한상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와 그 자연 세계가 차단되는 세계가 아니라 안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새로운 어떤 지인적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박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사실 뭐 문학 이전에 혹은 문학 이후에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게 있고 훼손되고 또 망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시여사인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이야기를 또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래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소설, 시를 다 읽고 등단을 다 읽고 있잖아요. 혹시 창비에 등단을 하려면 소설은 이런 류의 소설을 쓰고 시는 이런 류의 시를 써라 하는 그런 뭐가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시대 흐름이 이제 많이 변했고요. 옛날에는 창비 대비하려면 창비적인 어떤 시대적인 것을 요구했고 리얼리즘적인 것도 있고 그랬지만 요새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창비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소설은 독특한 소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나 소설에서 이거는 편법일 수도 있지만 태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맨 첫 번째 문장을 잘 걸어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이 나쁘면 두 번째 문장도 세 번째 문장도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승호 소설가 있잖아요. 그분은 신인으로 데뷔 그때 뭐 그분은 한국의 최고의 신인이었죠. 그래서 청탁이 왔는데 이게 청탁 안 왔을 때는 내가 문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 막 썼는데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 다음에 청탁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절간에 가서 뭐 글을 썼는데 단편 하나 구상해서 가서 썼는데 원고지를 뭐 몇백 장 가져갔겠죠. 혼자 방에 앉아서 진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는 줄거리는 짜져 있는데 첫 문장을 썼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첫 문장이. 그래서 그걸 다 파지로 썼답니다. 첫 문장 쓰고 두 문장을 썼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첫 문장을 못 걸어가지고. 그렇게 첫 문장이 중요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얘기가. 근데 이 이야기의 시점이 어느 시간에서 들어가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게 잘 들어가면 쭉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설 같은 경우는. 창비뿐만이 아니라 뭐 신춘문예도 마찬가지고요. 문체가 독특해야 된다는 거 첫째. 저도 이제 심사를 해봤지만 시를 보면은 시 보통 3편, 5편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물론 예시 보는 사람도 다 봐요. 근데 첫 번째 작품이 심쿵치 않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한순간에 읽거든요. 되게 우리 시를 그때 한순간에 읽잖아요. 근데 쭉 읽을 때 나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게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좋을 리가 없고요. 근데 그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시를 남의 시 보듯이 보라고. 내 시, 내 아들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시를 남의 아들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설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의식의 문체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뭐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가들이나 서양 번역된 소설을 읽더라도 그 문체를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은 뭐 톨스토이 평화, 전쟁과 평화를 소설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걸 다 뺏겨 샀다는데요. 그냥 그렇게 무식할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은 천재도 있지만 톨스토이가 천재가 아니래요. 그 사람 그 태고한 거 보면 놀랬다니 엄청나게 쌓여있더래요. 그 고치는 겁니다. 문장을 탐색으로. 탁 작품 발표됐을 때는 이게 천재의 작품이라고 하지.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쳤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입니다. 내가 아침에 얘기했지. 그거를 겪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설에는요, 그
문학성이 좋은 소설도 있지만 좀 문학성보다 대중성이 좋은 소설도 있고 또 여러 전문 분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SF 소설은 좀 SF 소설 같은 거는 좀 과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소설이 SF 소설, 그리고 뭐 의학 소설도 있고, 그리고 뭐 법조 전문가가 쓰는 소설도 있잖아요. 근데 시는 소설에 비해 그렇게 좀 어떤 거에 전문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물론 소설은 좀 얘기가 많으니까 공감대를 많이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시키기가 쉽지만 시는 좀 아무래도 소설보다는 분량이 짧은 만큼 그게 힘든 것은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그 의외로 시가 어떤 뭐 제가 시를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자연을 노래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의 뭐 부조리함 뭐 이런 걸 노래한다든지 좀 시가 얼마든지 더 그런 쪽으로 소설같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는 의외로 그 폭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가 그런 식으로 좀 그 여러 가지 장르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소설은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이지 않은 인물을 설정하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뭐 하나하나 다 통하는 세계가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만 통하는 이상한 사람들, 이런 인물들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배경이나 사회적인 정황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건을 선택할 때, 인물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돼지 얘기를 했는데 한 마리 돼지 있고 한 마리의 돼지에 대한 소설이 안 써지는 법 없잖아요. 어떤 인간의 돼지하고 계속 뭐 얘기하는데 이게 근데 왜 2300년 전에 했다는 얘기요? 근데 그 공간을 아무도 공개 안 했는데 장자는 상상을 했는데 보고 그러면 지금 현대 작가가 2300년 후에 내가 어떤 돼지우리를 공간을 설정해서 그거 싹 제거해버려요. 그게 2300년 전이든지 지금이든 관계없어. 근데 어떤 보편성만 해주는 시간에 대한. 근데 어떤 남자가 돼지우리가 계속 묘사돼. 마치 조명, 장면이 거기만 비치는 확산 화면처럼 계속 아침에 왔다도. 근데 어떤 사람이 꼭 끼기만 되면 나와서 뭘 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남자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소설을 들여다보고 뭐 이상한 수수께끼를 느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 나는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평범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독특한 소재와 인물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뭐 의학 소설 이런 쪽은 잘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설하고 분명히 다른 장르예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하고는 시는 또 그것만큼 복잡한 구조가 또 있어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폭이 좁지만 언어를 선택하는 폭이 좁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직관적인 것들이 요구되고요. 소설은 훨씬 느려뜨리는 힘도 있어야 되면서 형상을 잘해요. 소설로서의 형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르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돼지우리가 있는데 한 남자가 가서 3년 동안 밥을 주고 했다면 그걸 시를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문장을 어떻게 걸어야 돼요? 소설보다 어렵죠.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행운을 기다려요. 안 써요. 그다음 어느 순간에 뭐 버스 타고 가다가 뭐 밥 먹다가 또 오르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개를 기르는데 이런 생각, 내 혀가요, 개하고 여기 있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먹던 밥을 갖다 줄 때가 있거든. 그러면 밥을 먹다 이상한 기분에 젖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식의 전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시든 소설이든 독특한 소재를 좀 일단 고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냐면 저도 심사해보면 심술만 아까쯤 얘기했지만은 눈에 탁 띄어야 돼 일단요. 이거 참 모순이거든요. 현대문학상에 실린 시 중에 비정치적 남양주시라는 시가 있었는데 예. 그 제가 한 50분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했을 것 같습니다. 씨가 오늘 얘기한 거하고 일정하게 뭐가 오죠. 예. 뭐냐면 뭐 반중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양주시 가을을 지나가는데 차 타고 가을이에요. 근데 남양주시가 말을 안 하고 이 문장이 가능해요? 남양주시가 의식이 있냐고. 근데 나는 뭘 자꾸 의식이 있다고 말하라고 한 거예요. 네. 이게 동일성의 법칙인데 화자가 청자가 대상에 대해서 하나가 되려고 될 수 없는 어떤 경지까지 가고 싶었던 욕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은 거죠. 내가 포괄하는 남양주시를 남양주시가 할 수 있냐고. 이게 문장이 되나요? 근데 그것만 저는 던져줘도 그냥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돼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단편이 수없이 나올 수 있다고는 봐요. 뭔가를 가지고 이게 겨울이냐면 겨울 돼지가 나와야 되잖아. 겨울에 돼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걔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찰하고 살아봐야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돼지를 기른 적이 있는데 토종돼지요. 세상에 제가 볼 때 제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짐승이 돼지입니다. 여러분들 돼지 눈 가까이서 봤나요? 저 우리나라 토종 돼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수박을 이렇게 껍데기를 던져주잖아요. 이게 먹는데 그렇게 시원한 소리는 세상에 없어요. 와삭와삭와삭와삭. 응? 이빨은 하얗습니다. 돼지 이빨이요. 근데 그 이렇게 내가 가까이 가면 이렇게 자기 우리의 발을 탁 올려요. 이렇게 딱. 그래서 나를 딱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 돼지 눈처럼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람의 눈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동물의 눈은요. 사람의 눈하고 다르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의 눈을 약간 비하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눈에는 의지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네? 근데 그 개는 그냥 돼지 눈이에요. 까매가지고 약간 아까쯤에 내가 말했던 태초에 어떤 불안이나 기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눈에는. 그 가슴 속에는. 걔네들은 언어가 없으니까. 네, 지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인간이 굉장히 탐스러워하는 세계라는 게 굉장히. 네. 저는 가끔 봄이 오면요.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 말의 눈도 보고 싶고 낙타의 뒷다리도 보고 싶고 비행이 나오는 것도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 기지개로 나오는 동물원에 가서 왜 동물을 봐야 될까? 이게 수줍겁게요. 저도.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 싶은 뭐가 있는 거지. 변신하고 변신의 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래서 반인반수. 사람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구조 있잖아요. 그것도 묘한 겁니다. 그것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농담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왼쪽 다리가 사선발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나는 그 여자 사선 다리를 만질 것 같아요. 아니, 두다리가 인간의 다리를 하고 있다면 뭐 매력 있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다른 한쪽이 사선발로 되어 있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과학이 가고 있는 길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인 반수. 그게 산에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옛날에 정말 있었나 봐요. 응? 근데 그것이 어느 시대에 오면서 종이 갈라져 그래서 안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상력이 왜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탈된 겁니다. 우리가 외롭게 따로. 그러니까 생명은 원래 번쩍하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생명은 말이 생명이나 돼지나 인간이나 여자나 아이나 새나 생명은 똑같답니다. 아니, 하나라 하나. 이 사람이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슴에 얘기해야 되는 어떤 뭐 동물에 대한 의식의 소통 같은 거 신기한 거예요. 그걸로 그게 과연 시가 될 수 있을까? 소설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내가 볼 때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도울 있잖아요. 그분이 이거 영국에서 누구야? 생명윤리학자가 4년 전에 왔을 때 대담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윤리학 동물보호론자인데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싫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도울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식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딱 맞췄어요. 동양적 사회로 들어가니까 논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식물의 감정의 변화를 본 적이 있냐? 여러분들 식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문학 속에서 시인들이. 왜냐면 천둥이 팍 치잖아요. 비가 톡톡 떨어지고 그러면 식물 입장이라고 해서 많이 보세요. 분명히 나는 변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내 꿈이 그 의식의 세계를 그릴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시가 될 수 있을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그냥 그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함정과 수수께끼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들의. 그거를 막 추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색하고 구경해야 된다는 거지. 끝없이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동일성의 흔적을 남기고 또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지. 깊게 다르게 남들이 안 보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 에서 돼지의 발톱을 본 적이 있느냐? 하실 때 그걸 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묵은 것 같아요. 표현이라는 것은. 시인 중에 보면 이제 시 중에서 보면 굉장히 난해한 시들이 많은데 뭐 이상희 씨나 뭐 김구영 선생님 시나 난해한 시들은 그런 류의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걸로도 이렇게 등단도 가능한 건지 그런 난해한 시도 등단하는데 이렇게 잘 이제 심사위원들이 잘 선택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신문의 신춘문예 심사위원은 10년 동안 심사를 하잖아요. 어떤 심사위원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시에 자꾸 맞추게 되고 거기에 당선된 시들의 호흡을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건 나쁜 거죠. 다양한 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문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말했던 혹은 난해한 것만이 아니라도 뭐 전통 소정시 중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이는 시가 있다든가 뭐 동물의 의식의 세계를 확장했다든가 인간화시켰다든가 인간을 약간 격화시키면서 동물의 세계를 상승시켰다든가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그냥 진술이 아니고 시로서의 이게 시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저도 시를 쓰면서 항상 반성 아침에 뭐 자시를 하는데 이 시라는 게 내 몸뚱이가 이렇게 지표면에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 이게 요만큼 떠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여기 이 장력과 뭐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견디고 약간 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뜨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 날아간다는 건 솔직히 상상도 못하겠어. 말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말한다면 시에 대해서 의식이 표현이 이 지표면에 내 65kg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지. 약간 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언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해시라는 말은 지금 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소통되지 않은 어떤 세계를 묘사하는데 그것이 우리 당대의 그 시대의 시가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너무 또 어긋나도 그걸 봐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 흔들린 인비의 그 공간을 적당히 흡수하면서 가되 자기 목소리를 탁 내야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를 무슨 책을 보면 되게 가급적이면 20편이 안 넘는 게 좋아요. 시가 짧아지는 그런 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25형 가급적 미만으로 소재가 독특해야 되고 세계가 언어가 땅바닥에 붙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식하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숨을 들여서서 공중부양을 못할 망정 이렇게 시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를 말하고 싶고 쉽게 말하고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잘 소통이 안 되는데 낯설고 그리고 신인의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를 잘 쓴다고 당선 안 되더라고요. 어설프도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가진 어설픈 목소리를 좋아해요. 시 너무 잘 쓰면 당선 안 시키더라고요. 이걸 기성이라 그래. 기성 시인이 그래서 때 묻은 시인이라 그래. 딱 그 사람들은 너무 능란능숙한 화법은
그러니까 신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내딛고 쓰러지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막 또박또박 가잖아요. 시가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 타고다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경험 같은 거, 첫 시의 처녀성 같은 걸 중요시해요. 이렇게 약간 어설프고 불안한데 그게 매력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다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은 뭐 벌써 시인되고 남을 사람이 이러면서 그러면 그 합의가 딱 돼서 떨궈버려요.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럴까? 시사하는 사람이나 기성시인들이 어설픈 처녀성을 좋아하는 거야. 어설프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입사하면은 40 넘으면 안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제 절반에 중이 없으니까 50이 넘어도 받아줘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발언하는 것, 사물을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하게 아까 전에 내가 적진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세계와 대상과 이렇게 내 생각을 마찬가지 일상상에서 일치하는 게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스트고 끝없이 수레바퀴를 돌고 그리고 계속 돌다 보니까 뭐예요? 더덥잖아요. 일상의 반복성. 이것을 탈출하는 게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대상과 미적 대상과의 거리가 떨어지는 법을 모르는 거야, 이게. 떨어져서 봐야지 상대방 설악산이 보인다고 내가 아까 같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척규절이 자동으로 쓰지 말아라, 차라리.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인들이 영감이란 말을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시가 쓸 때 많지요. 뭐 수백 편 있어요. 근데 첫 줄이 안 떠오르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쓰니까 이 시가 막 만들어지게 되고 누가 읽으면 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직정이 딱 보여야 되는데 숫성 같은 거, 숫성, 천여성 또 이게 없으니까 만든 시예요. 근데 그 두 개를 이제 문학 수업을 하면서 그 두 개가 잘 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박목을 시인이 그랬잖아요. 한 10년, 한 15년 시를 썼을 때인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다거나 이 톤만 자기가 오늘 보니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갱신하기 위해서 대학 노트를 사가지고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썼어요. 딱 떠올라서. 이거를 한 권으로 대학 노트 다 이제 붙인 거예요. 또는 또 붙이고. 새로운 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킨 한 시인이 10년 써가지고 자기를 문장 어떤 거랄까 뭐 주제나 형식을 바꾸려고 할 때 굉장히 안 바꿔집니다. 그게 이제 금형이라는 거 아니에요? 빵 찍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금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틀. 이거는 빵 찍는 기계를 막 만들면 신인이 한번 데뷔하면 그걸로 10년을 써먹어요. 그 형식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0년 써먹잖아. 이게 타성이 젖어가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 옷을 못 바꾸는 거예요. 안 벗어져 이게. 입어도 그 옷이 뽑아 있는 거예요. 비슷한 시를 계속 쓰는니까. 그래서 박목월 시인도 야 이건 내가 왜 똑같은 시만 써가지고 머리를 깎잖아요 한번. 그래서 내가 시를 썼는데 보니까 잘 안 돼. 그리고 왜 이 시가 이렇게 안 되자고 던지고 맨 앞에 썼던 걸 봤더니 아니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걸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를 그대로 발표하고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 시는 전반기 후반기가 대충 나눠주는데 후반기 쪽의 시들이 리얼리즘 쪽으로 경사되면서 시가 훨씬 현실적, 현실이라고 해서 뭐 정치적인 현실이 아니라 삶의 현실 쪽으로 스며 들어왔다는 거지. 달간 뭐 구름에 달같이 가는 나그네가. 그래서 모순을 흡수하는 거죠. 시가 중요해요. 시가 좀 거칠거칠하고 흔들흔들거리고 불안정하더라도 아니 뭐 나그네처럼 완벽한 시가 어디 있습니까? 똑 떨어졌죠. 그러나 그게 뭐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이라는 게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그거를 시로 흡수할 때는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뭐 매끈 언어만 썼다고 또 시가 되는 건 그러지는 점수를 더 안 줘요. 시 쓰기 참 어렵죠. 이제 문인들하고 시인은 술을 많이 먹어라.
7년 전에 고은 시인이 제가 청소를 했더니 선생님 요새 젊은이들은 어떻게 젊은 시인이 됐는데 또 술도 안 먹는다고 하나 써주셨더니 아이 술 안 먹으면 시인이 아니지 하고 썼는데 이제 그 중앙일보에 약 한 면이 다 나왔죠. 요새 시인들은 술도 안 먹는다고. 시인이요. 시인 술도 많이 먹고 만나서 막 싸워야 돼요. 토론하고. 저는 어느 날 어떤 날 젊었을 때 토론하다가 너무 좋은 말을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화장실 가서 써놨다는 거예요. 이 무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좀 벗어나고 가끔은 취해버려야 돼요. 약간. 시인이 뭐 그렇게 그러잖아요? 실수를 좀 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래. 저는 요새 그런 반은 취하고 반은 정신 차린 상태에서 시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흥세라는 장시를 쓰면서 1년 동안 죽었다 살았는데 거의 그냥 멍한 상태에서 썼어요. 정신을 너무 차니까 시가 안 되는 거예요. 술도 많이 먹었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쓰면서 이게 그냥 지 혼자 막 가야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운전하니까 이 문장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떻게 부드럽게 날개를 타고 갈 수 있을까? 어영비영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영감을 받고 시를 쓸 때도 안에 어떤 자시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있는데 그거를 또 켜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지. 불을 환히 켜놓을 때 그걸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동기술적으로 가야 할 게 진정성이라는 거지. 자기 마음을 그대로 써야 돼.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 감상주의로 가거나 너무 늘어지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행복을 하되 뭐가 보고 있는데 취해서 가라는 거지. 그래서 25줄 안에서 이렇게 툭 멈춰라. 좀 허전하지만 더 하고 싶은데 더 말하고 싶은데 에이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 거죠. 저도 잘 못했어요. 진짜 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쓰다 보면요. 요새도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뭐 눈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산문을 하나 쓰고 이렇게 시를 바꿔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00번이 뭐 여기는 100번 그런 거예요. 자기 시에 대해서. 그래서 한 편의 시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아까 전에 내가 뭐 던져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비록 이 세상에 던지더라도 응? 팔다리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 던져야지. 그래야 지가 혼자 살아가지. 시 작품도요. 작품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잖아요. 작품은 나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공을 들여야 돼요. 온 정신을 그렇다고 내가 정신을 막 들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묘하게 정신을 들여야 돼. 그러면서 이것을 객관화시키면서도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면서 또 보고.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품은 남에게 보일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작품을 내가 작품을 걸고 줘야 된다니까. 어떤 뭐가 걸려있는 걸 보여야지. 숙제한다고 선생님 나 정말 시가 안 돼서 못 쓰겠어요. 3편 냈는데 한 절밖에 못 내. 이런 생각에 교수님 받아줘. 왜?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이 시를 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1학년에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동안에 뭐 100편 쓰면 뭐합니까? 신인은 데뷔하기 전에 1000편도 써요 사실은. 근데 데뷔하는 건 한 편으로 된다니까요. 그 하나가 금형이에요. 그거 딱 통과하면 10년은 먹고 산다는 것이 그걸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낯설게 바라보고 거울 속에 자기를 자꾸 보고 그래서 저 한 5m 뒤에 항상 자기가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아이고 저놈은 어디로 가나. 영일이 오늘 서울 맞고 왔는데 가면 보자. 저 뒤쪽에서 나 앞에 가는데 천지도 모르고 내가 뒤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전철 타고 내려가지고 어디 저게 뭐 하는 거야? 어디로 가나? 나는 알지만 모른 척 해봐면 저 양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내가. 슬프기도 하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어디 갖다 처박아 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미워가지고. 제가 제일 심어서 제가 싫었을 때가 내가 표현을 못할 때. 내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냥 가서 술을 퍼먹고 혼자 그랬어요, 저는. 왜 이렇게 시가 안 되지? 왜 내 가슴과 머릿속에서는 왜 생각이 안 떠오르는지 이게 신통할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꽉 막힌 것 같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는
이게 대뇌피질이 다 사유를 하잖아요. 그 안에는 번영계라는 게 있대요. 핵처럼 딱딱하게 돌이 있는데요. 이거는 파충류 시대의 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만히 있을 때 공포를 느낀대요. 그럼 내가 내 조상이 악어였을 때 살해를 많이 했거든. 살생을. 모든 인간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불안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이 내재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데 불안이에요. 불안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이. 오늘 여러분 이거 집에 가면 일부러 불안해보세요. 나는 불안이 안 오지. 그 불안이 긴장감 같은 것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인가요? 긴장감은 의식적인 거고 네. 긴장한다 이런 말이 약간 의식적인 건데 긴장한다라는 게 어느 상황에 처해서 긴장되는 거하고 내가 혼자서 어떤 긴장한다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시를 쓸 때 되게 이제 평론가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시는 뭐 긴장되어 있지 않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싫더라고 저는. 긴장이라는 말이 틀린 말 같아. 긴장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떻게 통찰하고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데 이게 안 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시간이 돼. 근데 거기서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자는. 근데 그게 또 제가 하는 말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상이 막 흔들릴 다양한 것처럼 어떤 시인은 그런 게 없는데도 좋은 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야기 시풍으로 써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오봉 교수님이 계시지만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고은 시인이 서정주 시인을 보고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가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국가가 되려면 자기 주체성을 발휘해야 국가가 되잖아요. 진짜 독립국가가 되려면 시인이라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시를 최초에 쓰셨을 때 어떤 계기로 이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쪽으로 시를 쓰면 잘 안 되고 또 어떤 쪽으로 되면 잘 써지기도 하고 그게 막 혼돈돼서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잘. 그래서 그걸 또 선생님이 이렇게 너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얘기를 해주죠. 근데 자꾸 나는 자꾸 이쪽으로 쓰고 싶어지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 시인이 창작하는 게 아니라 시가 나를 끌고 다녀. 그러니까 잘 써지는 쪽으로 가야 돼. 내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가 되게 있으면 내가 자주 가는 길이 있잖아요. 산책로가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약간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시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은 시인도 그런 말 있잖아요. 쓰지 못한 시, 남겨둔 시라는 시가 있죠. 쓰고 싶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쓰고 싶은 시가 있는데 아직은 못 쓴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내가 나도 모르게 선택된 길을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거 쉽게 말하면 팔자고 운명이겠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써지는 쪽으로 가라. 네. 그러면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왜 이쪽으로 이렇게 살아왔지? 왜 저 남자는 저 여자와 결혼했지? 꼭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잘 써지는 쪽으로 가야지 뭐. 미련하게 안 써지는 걸 붙잡고 쓰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거예요. 되게. 그리고 신춘문예 당선되는 사람들 보면요. 다양한 시를 씁니까? 뭐 실험 쓰다가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당선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시풍으로 나가는 거예요.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인들이.
옛날 사람들, 선배님들 말처럼 많이 써야 돼요. 100편 쓰면 한 3편 골라가지고 교수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무지막 제가 같은 경우 톨스토이 얘기했지만 엄청 써야 됩니다. 일기는 저리 가야 할 정도로 무지만이 써서 그 중에 두세 편 잘 골라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한필 씨가 왜 무섭냐면 나중에 당선작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어떤 사람 보고 한 서너 편 좀 보내봐요 이랬더니 60편을 보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제일 어려운 게 시인에게 있어서요. 선별력이에요. 자, 10편인데 이 중에 한 편만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 아이, 10편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건 뭐냐면 공부가 안 됐다는 뜻이야. 한 편을 가져가야지. 그래서 왜 신춘문예에서 3편만 보내라 할 때 왜 어떤 사람이 60편 보기 있으면 보지도 않아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문학 수업이 잘못된 사람이야. 하나만 가져라는데 5개를 가져오면 우선 그거는 공부가 안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 가져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잘 나아가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한 번만 더 여쭤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러면 불편한 마음에서의 시는 매우 곤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시를 창작하실 때 때로는 의식의 세계가 아닌 정말 뭔가 멋지게 쓰여지실 때도 있죠. 네. 그렇지만 또 뭔가 이건 분명히 써야 될 것 같은데 쓰기는 쓰는데 왠지 뭔가 불편한 그 느낌이 살아날 때 그럴 때도 시를 쓰시는지요? 완성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시인들이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유형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김지아 시인 같은 분이나 고선생, 고은 시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딱 떠오르면 그냥 써버려요. 그리고 한 번 정도,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제 능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가 첫 줄이 되면 이게 보통 벌써 있잖아. 첫 줄 시작하면서 밑에 줄 밑행을 알아요. 그래서 밑에서 어디서 끊겠다는 각오가 이미 되면서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딱 끊어버려요. 쓰고. 애우는 건 아닌데 안에서 어떤 통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시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어떤 시인들 보면 이게 계산된 시가 있어요. 이렇게 탁, 탁, 탁. 뭐 수학처럼 이렇게. 그래서 좋은 시도 있고, 또 나쁜 시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혼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태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방목을 얘기도 했지만, 이게, 고치다 보면 엉뚱한 시가 돼. 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얘가 시가 살아있는 물고기구나. 물고기 여러분들 비록 어항에다 가둬서 기르지만 걔네들이 가는 길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리가 저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확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냥 보고 있을 뿐이지. 이게 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컴퓨터로 고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가나요? 게임하듯이. 진짜 살아있는 시는 어쩌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용운 혹은 김소월 같은 사람들이 천부적인 시인이죠. 그 사람들은 천상의 시인인 거예요. 그대로 타고난 하늘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인이라는 말이 탄생한 게 정지웅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공을 하잖아요.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가 시를 통해서. 그 나라 국어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시에서 나타납니다. 시. 우리나라 언어는 좀 불편한 구조가 많이 있대요. 프랑스 언어가 제일 좋다 그러는데 시스는 나는 모르지만. 근데 정지용 같은 사람도 이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가 막힌 우리 국어를 최고의 걸개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건다 한국에. 그 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미를 끝냈는지. 뭐 다로 끝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요, 시인들이. 종결어미가 시를 쓰다 보면 기분 되게 나쁘죠. 왜 다로 끝나야 되느냐. 어떤 시는 고로 다 끝나는 것도 있고, 묘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뭔 그림은 걸려.
그런 거죠. 역시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어려운 거. 네, 젊은 날에 신인 시절에 습작하라는 과제에서 과감한 것도 필요해요. 너무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병이에요.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어떨 때는 자기 생긴 대로 아까 전에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충동성이나 욕망에 대해서 성실해라는 거죠. 그게. 거기에 통제를 좀 가하면서 시니까 작품이라 할 때 그 자기 뭐예요? 아무리 줄줄줄 나와도 통제해서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창작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만드는 거예요. 아트라는 말은 만든다, 태어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언어에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명암이 있고 음악으로 표현하려면 포르테시노가 있다, 피아노시노가 있다 이런 어떤 다양한 것이 균형을 잡혀서 되는 것이잖아요. 이 언어도 그런 그 느낌이 많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이죠. 그러면 그 시 한 작품 안에서도 그런 느낌을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이 하나가 완성이 된다 하면 그 안에는 절대 컴퓨터로만 될 수가 없고 피아노 신호로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의 형식에 대해서도 느낌으로 갖는다라면 쓰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색채를 인상을 가지고 쓰는 것에 어떤 그 기본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늘상 의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무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끝없는 의식 속에서 무의식이 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민족, 뭐 2, 3년 전에 뭐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단절된 어떤 세계지만 여전히 끝없이 축적된 세계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죠. 무의식화된다는 말의 전에는 끝없이 의식화했다는 거지. 그리고 망각할 혼돈. 망각할 때만이 자동,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저 남미 어떤 시인, 노벨상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기자가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소시를 씁니까? 하이데거는 시는 온몸으로 쓴다고 얘기했는데 그 김수영이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쓴다 그러는데 길어서 선생님 뭐로 씁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손으로 쓰지. 경박하기 짝이 없지만 위대한 말입니다. 시가 뭐 온몸으로 쓴다. 우리가 뭐 쟁기질합니까? 시는요 노동도 하지만 노동으로 될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적인 어떤 세계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맨날 땅 파보세요. 시 쓰지나. 쓸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쉬 감아서 버리는 거지. 그거에 매달려서 시가 나올지 왜냐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하고 시 쓰는 게 진짜 시인이 아닐까. 이게 웃기잖아. 소설과도 똑같아요. 계속 앉아가지고 곡괭이질을 하는 게 소설이 아니거든요. 예술 세계라는 것은 현실 세계하고 소통되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예요. 언어의 세계, 형상의 세계고 아름다운 세계예요. 현실은 달라요.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그 세계가 이방 저방 소통은 되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로 받아들여야 예술이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최근에 한국 시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가 시같이 하는 느낌을 자꾸 주는 거야. 나도 이제 그런 병폐 속에 들어가 있는 장본인 중에 하나죠. 창비를 제가 뭐 20년 동안 시선을 만들었으니까 5천 만들어 1년에 10곳씩 만들었으면 200권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당시는 또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끝없이 이게 좌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에 나오면서 느낀 것은 나의 반성이에요. 저는 시골을 나갔죠. 과장돼서 얘기하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살아오면서 끝없이 수정하게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문장 3년 뒤에 쓴 문장 보면 후회 막심이에요. 뭐 이런 걸 썼는 거고. 그래서 반성의 시대다. 지금은 정말 문학 예술인들이 처절한 자기 반성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덜 만나라. 자기만의 때가 있어라. 그러면 아까처 뭐죠? 3년 불출의 열자가 돼지하고 사는 거예요. 돼지 다 죽였어요.
위기처참 아내를 위해서 밥을 짓는 겁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밤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신기하고 재밌고 뭔가 저에게 마련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다음 주에 어떤 술자리나 술자리나 그런 게 있으면 더 리얼하게, 더 강력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글 써서 우리 대학교에서 위대한 시인과 정말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가진 시인이 태어나길 정말 바래요. 저도 불우하게, 불우하다기보다는 고뇌 속에서 젊은 날 보내면서 시를 썼거든요. 그래도 고집이 좀 세야 돼요.